말하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임팩 박서영 입니다. 여러분 혹시 졸려도 취침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저희 동아리가 올해 새로 신설된 동아리인 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소개 후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임팩은 2019년에 신설하여 김경수 선생님의 지도 아래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구현하는 데 임하지 않은 정치 동아리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 상황, 아베가 왜 그러는 것인지 세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39년부터 약 6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강제 노예에 끌려갔습니다. 약 70년 동안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기쁨의 항복을 이뤄냈습니다. 그 후 1965년에는 한일 청구권이 협정되었습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급하였으며 조선은 일본에 대해 모든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는 박근혜 정부 때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산업을 위한 10억 엔의 예산을 내놓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간의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수정되었다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소재인 플로리미드, 리지스트, 에치가스를 수출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폭탄 발언에 뿔난 한국 시민들은 일본 맥주 안 먹기, 일본 브랜드 옷 안 사 입기, 일본 여행 안 가기 등으로 번졌습니다. 2019년 8월 2일에는 일본이 한국을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을 말합니다. (2019년 8월 22일에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이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며 앞다투어 속보해낼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지소미아는 두 나라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호관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이 분명한 근거 없이 수출 규제를 하는 데다 민감한 부사 정보를 굳이 공개해봤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9년 9월 11일에는 WTO를 제소했습니다. WTO란 세계무역질서를 세우는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간의 관세를 줄이려고 하는 국제기관입니다. 2019년 11월 22일에는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협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 하에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시키고 WTO 제소 절차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24일에 일본이 갑자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둘 사이에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태도는 외교 협정에서 지켜야 할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긴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서 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더욱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베 총리는 한국을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걸까요? 이것들은 아베가 왜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는지에 대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참여연 선거 승리를 위한 아베의 지지층 결집 목적. 아베 총리의 목표인 평화헌법 개헌을 이루려면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의원 수가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7월 보시면 53%에 그쳐 있죠. 하지만 수출 규제를 시작한 8월달 보시면 무려 지지율이 5%나 상승합니다. 이런 한일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사용한다는 게 저희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는 한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을 저지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세상은 IT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옛날 반도체를 이끌던 기업은 일본 도시바였습니다. 도시바는 한국은 절대 반도체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등장하며 세계 IT 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자 일본에게 엄청난 대기업이었던 도시바마저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보시면 이 적자는 것 좀 보세요. 3,900억의 적자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환율을 계산해봤는데요. 무려 4조 1,400억 이상의 손실이에요.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급하게 원전 사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사 지원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실패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 지분을 인수하게 돼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아베가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게 반도체 기술을 가르쳐준 게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2018년 반도체 기업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3위. 근데 도시바는 10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삼성 정말 대단하죠? 이 고개 속의 도시바 좀 보세요.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에요. 우선 재판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2005년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무죄 판결이 나요. 일본 기업의 무죄 판결. 그리고 2009년에 항소 기각 판결이 나고 이 피해자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배상 책임이 나온 거예요. 즉 일본 기업에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한 거죠. 2012년에. 그래서 2013년 1인당 1억 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분석들 전부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공약이라는 일본의 장기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가적 과정 성과일 뿐 이게 근본적인 목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미디어를 봤는데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분석만 너무 난무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가설을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종합해 4가지 세워봤습니다. 첫째, 대동아 공유권의 재건설을 위한 전략이라는 가설입니다. 대동아란 뭘까요? 대동아란 동아, 즉 동아시아에 동남아시아를 더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동아 공유권의 결성이란 일본, 중국, 만주를 중심으로 타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는 광대한 정치, 경제적 공연과 공존을 도모하는 그런 블록화였습니다. 일종의. 하지만 이 거창한 대동아 공연권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죠. 그것 때문에 허황된
헛된 슬로건으로 끝나고 갑니다. 두 번째, 통일한국의 대륙 경제권 합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가설입니다. 2018년 제1차, 2019년에 제2차,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미 간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달빛 정책으로 통일 가능성을 높여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일본이 좀 소감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통일한국 신동제 지도인데 보시면 굉장히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죠. 여기 지도는 빨렸는데 여기 미국도 있거든요. 미국까지 뻗어나갑니다. 정말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실제로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엄청난 금융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연적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세 번째 가설입니다.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미국의 동북아시아 관리자로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평화헌법 개헌을 왜 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합국면권 그거. 그런데 그들은 통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 통일한국은 반드시 일본에 뛰어넘게 되거든요. 한 번쯤 알고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갑자기 북한이랑 화해를 하겠다 하고 트럼프는 갑자기 북한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난리죠. 원래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의 관리자가 원래 일본이었는데 한국이 되고 왔으니까 일종의 질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 경제 블록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는 가설입니다. 2000년대부터 자유무역주의가 폐쇄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출범합니다. 또 현재 FTA 같은 당사자 간 경제통합 지역무역협정은 300건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게 블록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선진 경제권의 네트워크 추진 경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 굉장히 규모가 수익이 크죠. 그래서 이 수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을 수출 규제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본이 이런 의도로 수출 규제를 한 거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핵심 부품 및 소재를 국산화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소재 부품 사업과 완제품 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완제품 성장에 집중하였고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전쟁을 겪은 국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삼성은 전 세계 2위의 반도체 기업 자리에 오를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세계 4위에 달할 만큼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 정부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1991년부터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며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낮은 자체 조달률과 만성적인 해외 의존 구조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 기업의 소재 및 부품이 품질이 해외 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수입 계열화를 할 경우 품질이 떨어져도 계열 제품을 쓰는 경향이 커서 오히려 완제품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해외 기업에서는 해외산 부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부품들은 해외의 다른 부품학을 대상으로 공정 테스트를 진행하여 수입하되 앞으로는
정부는 국내에서 품질 좋은 소재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과 중소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외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일 정상급 회담으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청와대에서는 일본 정부와 대화를 통해 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만 일본 정부에서는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정부가 고위급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회로 앞으로 양국 정상들이 주기적인 회담을 가져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게 된다면 보다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이번 사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합의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소를 하였는데요. WTO에 제소를 하였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WTO 제소 절차는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복잡하여 진행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WTO에 이미 제소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정식적으로 제소를 하여 2019년 5월 판결이 날 때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오래 걸리는 WTO 제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WTO 제소를 통해 국제법으로서 일본 정부를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을 깬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변국들의 비난이나 압력 등으로 일본 정부 스스로가 부당 조치를 철폐하도록 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언론 지수가 높았던 일본은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해서 언론 자유 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한국과 약 20등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언론 자유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 편향되어진 왜곡되고 자극적인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국민들과는 달리 일본 국민들은 자국의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유명한 잡지를 읽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일본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이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입장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혁과 한국과의 무역전쟁 등 아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제3국이 아베 정권을 말리는 것은 실질적 효과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국제적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이번 사태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그들이 자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임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